그래서 저도 이준석 대표가 뭐 3번의 선거에서 낙선해가면서 도전해온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생각합니다. 높게 평가하고요. 또 국민의힘에서 이루고자 했던 그 목표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다만 그 다음에 뭐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서 굉장히 불운한 운명을 맞이했고 그 뒤에 보여준 모습은 그야말로 전 최악에 가까웠다. 최악이다. 실제로 제 주변에 있는 뭐 친구들 중에서 소위 좋은 대학을 다닌다고 할 수 있는 청년들이 이준석 대표를 많이 지지하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지지하냐? 이 사람이 보수라서가 아니라요. 이 사회를 바꿔줄 것 같아서 지지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이미지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민주 진영은 이준석 대표를 바라보는 시각을 다시 한번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다. 청년들이 왜 이준석 대표를 지지해라고 기성세대분들이 정말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알고 보면 민주당보다 더 진보적이라고 생각해서 투표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요. 그럼 오히려 지금 민주당이 너무나도 보수적이라든지 너무나도 기득권화되어서 기득권화된 언어로 청년들에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이 탄생할 수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자성의 목소리를 통해서 그러면 정말 민주당 내에서 이렇게 민주당을 바꿔보겠다, 사회를 바꿔보겠다, 빠르게 진격하자라고 외치는 이런 정치인이 당원들에 의해서 탄생하게 되면 저는 이준석 후보 같은 정치인들의 힘도 같이 빠지게 되는 걸로 생각합니다. 지금 뭐 청년이란 타이틀을 원하지는 않는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당원들이나 언론이 후보님을 볼 때 이 청년 정치인이라는 것에 뭐 워낙 또 젊으시고 하다 보니까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다만 이 청년 정치인이라는 타이틀에 곱지 않은 시선이 존재하는 것도 네. 사실이긴 한 것 같아요. 여의도 두시 청년 뭐 이런 조어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꼭 청년이어야 청년 의제에 강할 이유가 있냐. 네. 아니면 뭐 기성 정치인과 지금까지 청년 정치인들이 다른 걸 보여준 적이 있냐. 뭐 이런 시선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불신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될까요? 저는 굉장히 충격적인 게요. 민주 진영 내에서 특히 정청래 대표의 지지자들로 추정되는 집단에서 저를 여의도 두시 청년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한 번도 여의도에 2시에 간 적이 없습니다. 저는 애초에 국회 비서관이었죠. 그러면 8시에 출근했습니다. 그리고 국회 비서관에 나와서는 여의도에 잘 가지도 않았습니다. 왜요? 인스타그램에 더 중요한 정치의 전선이 있고 더 중요한 문화 전선이 있기 때문에 여의도에서 나와서 퇴사해서 인스타그램에 뛰어들어갔고 청년 세대들에게 직접적으로 정치를 알려가면서 지금까지 활동해왔는데 여의도 두시 청년이라뇨. 대체 누구를 지칭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 이준석 전 대표라든지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라든지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수많은 이제 청년 정치 타이틀을 받았던 분들을 빗대면서 저를 우려하시거나 혹은 비하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근본적으로 태생 자체가 다르다. 뭐가 다르냐면 저는 임명받은 바 없습니다. 또 지명받은 바 없습니다. 지금까지 팔로워 0명부터 시작해서 당원분들께 그리고 시민분들께 영상을 통해서 제 메시지와 이야기를 전달드리면서 한 분 한 분씩 설득해왔고 그게 쌓이다 지금 20만 명이 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월 조회수 8천만 회 정도 나오는데요. 그 8천만의 모든 조회수에 대해서 뭐 정민철이 누구이기 때문에 받겠습니까? 그냥 제가 컨텐츠를 만들었고 그 컨텐츠를 통해서 저를 소비했겠죠. 저는 이것조차도 사실은 지금까지 민주주의 사회에 있었던 투표라는 것과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팔로우라는 것이 이 사람 볼만하다 해서 팔로우 누르 혹은 욕하고 싶어서 팔로우 누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들에게 제게 눈에 띄었다는 것이고 그들로 하여금 저를 볼 수 있게끔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설득의 과정을 통해서 성장해온 정치인은 근본적으로 지금까지 있었던 청년 정치인의 병폐를 보여줄 수 없는 구조이다. 그래서 제가 꼭 이번에 최고위원이 되면 실시하고 싶은 것도 더 이상 그런 발탁, 등용식의 청년 정치가 아니라 청년 정치인들 하여금 시스템과 제도를 만들어서 그들이 당원분들과 시민분들을 설득하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그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소위 정치인으로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게 저도 막중한 책임감과 무게감을 가지고 그 길을 뚫어야만 앞으로 또 탄생할 청년 정치인들에게 또 좋은 사례 하나쯤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권 기준으로는 뭐 박성민 전 청년 최고,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이렇게 거론되고 지금 언급하시면서 지명된 바 없다. 그러니까 다르다 이런 취지로 말씀해 주셨는데 또 야권에서는 이분도 언급하셨지만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가 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청년 정치인 타이틀을 많이 내걸었잖아요. 뭐 이준석 의원하고는 좀 뭐 일단 성향 자체는 다르지만 좀 어떤 청년 정치인으로서는 어떤 차이가 있다고 얘기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우선 이준석 대표의 등장과 저의 등장이 다 다르다.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 그 과정에서 저도 이준석 대표가 뭐 3번의 선거에서 낙선해가면서 도전해온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생각합니다. 높게 평가하고요.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서 본인이 이루고자 하고 싶었던 목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 당대표에 도전하면서 대구에 가서 탄핵의 강을 건너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또 국민의힘에서 이루고자 했던 그 목표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다만 그 다음에 뭐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서 굉장히 불운한 운명을 맞이했고, 그 뒤에 보여준 모습은 그야말로 전 최악에 가까웠다. 최악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보수만 괴멸시킨 게 아니라 이준석이라는 한 정치인의 향후 미래,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떻게 보면 정치적 행보라든지 향후 밟아갈 미래까지도 좀 괴멸시켰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안타깝게 바라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준석 대표가 저는 계속 말씀드린 거예요. 지방선거 때 이번에 개혁신당에서 99만 원이면 출마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지방선거 출마자들을 데리고 오려고 막 홍보를 했습니다. 좋은 홍보였습니다. 다만 제가 그때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아, 저걸 통해서 또 수많은 청년 정치인들이 상처받겠구나. 실제로 제 주변에 있는 뭐 친구들 중에서 소위 좋은 대학을 다닌다고 할 수 있는 청년들이 이준석 대표를 많이 지지하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지지하냐? 근데 이 사람이 보수라서가 아니라요, 이 사회를 바꿔줄 것 같아서 지지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이미지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민주 진영은 이준석 대표를 바라보는 시각을 다시 한번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다. 청년들이 왜 이준석 대표를 지지해라고 기성세대분들이 정말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알고 보면 민주당보다 더 진보적이라고 생각해서 투표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요. 그럼 오히려 지금 민주당이 너무나도 보수적이라든지 너무나도 기득권화되어서 기득권화된 언어로 청년들에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이 탄생할 수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자성의 목소리를 통해서, 그러면 정말 민주당 내에서 이렇게 민주당을 바꿔보겠다, 사회를 바꿔보겠다, 빠르게 진격하자라고 외치는 이런 정치인이 당원들에 의해서 탄생하게 되면 저는 이준석 후보 같은 정치인들의 힘도 같이 빠지게 되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 좀 강조를 드리고 싶다. 네, 그렇습니다. 그 뭐 어떤 정책적 방향이나 이런 거는 차치하더라도 그간의 어떤 청년 정치인으로서의 노력은 좀 높게 평가한다. 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또 짚어볼게요. 후보님이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겠다 이런 취지로 활동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이 결국엔 2030 청년이 아니라 민주당 핵심 지지층인 4050 기성세대한테 인기가 많다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네. 이건 어떻게 보세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제가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하는 이유는 사회개혁 때문이에요. 근데 그게 마치 진영 논리에 휩싸인 검찰개혁이라든지 이런 민주 진보 지정이 소비해왔던 개혁뿐만 아니라요, 근본적으로 사회를 바꾸려고 해요. 국가를 바꾸려고 하고 산업 구조를 바꾸려고 하고, 또 계속해서 글로벌에 나아가서 G7 정상회의라든지 APEC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뼈저리게 느낀, 대한민국이 이대로 이 속도라면 정말 모든 산업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위기의식에서 나오는 속도, 저는 여기에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증시 밸류업 정책도 왜 했겠습니까? 지금 기업들에겐 돈이 필요합니다. 시가총액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업의 가치를 높여야 그 다음에 반도체 기업들도 재투자를 치열하게 해서 앞으로 뭐 중국의 CSMT인가요? 뭐 이런 반도체 기업들이 튀어나와서 삼전에게 굉장히 위협이 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 방지할 수 있고, 향후 1, 2년 내에 휴머노이드 로봇의 시대가 올 텐데 이때 전고체 배터리부터 해서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치고 나가려면 주식이 필요합니다. 그 시가총액도 필요합니다. 그것 때문에 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번에 3대 메가 프로젝트 왜 하겠습니까? 3대 메가 프로젝트의 호남 반도체가 과잉대표된 측면이 있는데요. 전북의 새만금에 있는 로봇 파운드리 있고요. 경남권에 있는 AI 데이터 센터부터 휴머노이드 로봇, 그리고 나서 배터리 산업까지 다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계획된 프로젝트입니다. 오히려 청년들로 하여금 대한민국에서 살아갈 미래, 희망들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프로젝트인데 전달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미 알고 있는 4050 기성세대에게는 당연히 제가 인기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더 나아가서 민주 진영을 지지하는 2030 청년들도 저에게 굉장히 많이 의지합니다. 이게 지금 너무나도 과잉 대표되고 있습니다. 매일 메시지가 옵니다. 형 덕분에
뭐 남녀 상관하지 않고 형이라고 부르는데요. 형 덕분에 학교 친구들에게 이 영상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싫다고 때로는 뭐 공사나 선동까지도 선동당해 있는 부정선거 음모론에 빠져 있는 친구들한테 이 영상을 보내줘서 좀 살만합니다. 조금은 덜해집니다라고 얘기하는 2030이 아니죠. 10, 20, 30 청년들이 분명히 포션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민주당에서 시구의원 하고 있는 이 청년 정치인분들도 정말 메시지가 많이 오면서 정말 많은 응원들과 의지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근본적으로 지금 10, 20, 30이 대표적으로 이재명 대통령 반민주당, 반 이재명 정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민철이 4050에게 인기가 많다는 분석이 있을 수 있겠죠. 다만 아니라는 점. 민주 진보 진영을 지지하고 의지하고 싶은 청년들에게 제 채널을 굉장히 큰 상징성을 가지고 왔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과 기자분들이 좀 포착하고 계시지 못하는 건 아닌가. 이 부분에 좀 설명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4050한테 인기가 많다는 걸 부정하지는 않겠으나 네. 1020, 30한테도 소구력이 지금 있는 상태다. 네. 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네. 굉장히 정리 잘하시네요. 아, 역시. 네. 좀 뭐 정리 욕심이 있어가지고 네. 넘어갑니다. 매번 잘 정리해 주십시오. 네.